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오늘도 라이브 방송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주 월요일날 저녁 9시 지금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거든요. 자, 광고 보시고요. 네, 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또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원래 7시 하다가 지금 뭐 보니까 저녁에 오히려 더 좀 약간 늦은 시간에 이렇게 좀 퇴근하고 집에 식사하시고 앉으셔가지고 방송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지금 9시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9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사무실이고 회사인데 뭐 이 시간까지 계속 집에 안 가고 있으려니까 쉽진 않네요. 그죠? 피곤하기도 하고 빨리 집에 가서 이제 씻고 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려 주시고 또 궁금한 점 물어봐 주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항상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저녁 라이브 방송, 연금박사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주제는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주로 연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저기 뒤에 보시는 책, 뭐 연금 부자들 부의 진리 이런 책으로 쭉 해왔었고 지금 보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서 지금 라이브 방송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시면 이 시간 오시면 되고요. 라이브 방송을 계속 들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뭐 맨날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한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점점 연금에 대한 준비가 중요해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보다 다음 주가, 다음 주보다 다다음 주가, 또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후년이 훨씬 더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시고 잘 준비해 놓으신 것이 여러분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 되실 것이다.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데요. 또 인사해 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1시간 동안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H님 반갑고요. 그 다음에 송만기님도 반갑습니다. 전현주님 안녕하십니까? 홍은지님도 오셨고요. 셀틱 글래스코님 안녕하십니까? 정희진님 반갑습니다. 장혜숙님 반갑습니다. 전현주님 좋아요 누르고 시청합니다. 들어오신 분들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좋아요 누르고 들어주십시오. 어차피 우리나라의 연금 관련된 종합 상담 방송은 찾고 찾아봐야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으면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예, 뭐 여러 개가 있어야 좋은지 안 좋은지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그만큼 연금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낮기 때문에 연금 전문 방송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눌러서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셀틱 클래스코님 월요일 시간대에 감사하고요. 이자래 부녀님 반갑습니다. 가을이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죠? MWG님 반갑습니다. 자, 부태풍님도 반갑고요. 네, 부태풍님이 질문하셨는데요. 간단하게 또 한 번 더 질문 답변해보면서 시작할까요? 연금저축펀드로 인프라 고배당 리츠 ETF 사는 게 나아요? ISA를 사는 게 나아요? 추후 세금 떼는 거 감안해서 장투할 건데 장투하신다면은 아무래도 ISA보다는 연금저축펀드가 낫겠죠. 연금저축 수익이 많이 났을 때 ISA는 수익에 대해서 5년간 200만 원까지밖에 세제 혜택을 드리는 게 없지만 물론 초과하는 수익에서는 9.9% 저율과세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금액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연금저축펀드는 수익이 많이 나도 결국은 수익에 대해서 5.5% 원천징수하고 1200 이하로는 종료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수익이 많이 나면 다 좋겠지만 결국은 연금 펀드가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연금 펀드를 하신다는 얘기는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ISA는 그냥 만기 되면 찾으면 되는 거지만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일장일단이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라떼님 안녕하세요. 매주 라이브 챙겨줘서 듣고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도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연금에 대한 또 관심도 더 가지셔서 우리 사회가 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많은 분들이 연금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으로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사실 우리 사회는 지금 뭐 부동산 주식 이런 거에 관심도 많죠. 그런데 결국은 나이가 들면 뭐 부동산 많이 있는 거, 주식 많이 있는 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가 이번 달에 쓸 돈이 얼마가 있냐가 중요하죠. 그죠? 네. 사실 뭐 30억짜리 집에 사나 3억짜리 집에 사나 젊을 때 보면요 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한 달에 월급을 500만 원, 1000만 원씩 받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한 달에 월급 100만 원, 200만 원밖에 못 받는 분도 계신데, 결국은 내 이번 달에 내 지금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몇십억짜리 집에 살고 있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번 달에 쓸 돈이 얼마 있냐는 거거든요. 그 캐시플로우가 얼마 있냐는 거거든요. 그 매달 들어오는 캐시플로우를 결정하는 것은 젊을 때는 월급이고요. 나이 들어서는 연금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월급, 소득이 사라진 노후에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나이 들어서 퇴직 이후에 평생의 캐시플로우를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연금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박사 라이브 방송 계속 들으시면 여러분 노후가 행복해집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뉴스 보지 마시고, 뉴스는 8시에 하니까 8시에 보시고, 그리고 9시에는 라이브 방송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옥연님도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JH님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회사에서 입금된 돈도 세액공제 한도에 포함되는 건가요? 하셨는데요. 네, DC형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내시는 것이고, 그 금액이 IRP 계좌로 넘어왔을 경우에 거기서 연금으로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적용받는 항목이기 때문에 IRP에 개인적으로 추가 불입하셔서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으시는 그 한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DC형 퇴직연금이 넘어온 것은 전혀 관계없는 별도의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을이님, 제가 시간대를 좀 바꿨죠? 그래서 나이 좀 더 늦게 하신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이리님 반갑습니다. 홍은지님, 좋아요가 늘었네요. 더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2번 누르면 취소됩니다. 그러지 않으시고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지금 들으신 분들도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안 좋을 수가. 이게 안 좋으면 뭐라고요?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개가 있어야지 좋은 거지. 제가 아무리 이 빵이 맛이 있건 맛이 없건 관계없이 빵이 하나밖에 없으면 좋아해야죠. 네. 정재근님 반갑습니다. 박세원 FM님 반갑습니다. 김경임님도 반갑습니다. 빅토리아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가을이님 시간대 좋아해서 감사하시고요. 신민재님 반갑습니다. 박경숙님 반갑고요. 라이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수님 이제 시간이 9시로 정해주셨나봐요. 네, 조금 늦었습니다. 뭐 나중에 좀 상황 와서 바꿀 수도 있겠죠. 어쨌든 최대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시간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피곤하더라도 지금 눈이 지금 반 감겨가지고 졸려가지고 지금 사실 네, 이 시간에 졸리는 시간이죠. 네, 왜냐면 저 하루 종일 또 강의하느라고 힘들었거든요. 네, 이자래보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동동이님 반갑습니다. 신님 안녕하세요. 이자래보자님 보험사에 2013년에 1,500만 원 일신합했는데 10년 후인 2024년부터 매년 85만 2,158원씩 준대요 라고 했는데, 근데 이자율이 3.46%라 금리가 좀 낮다고 하시네요. 네, 2014년도에 일신합 1,500만 원 하셨으면 2024년부터 85만 원씩이면 매년 주시는 거죠. 매년 10년이면 850만 원, 20년 받아야 한 1,600만 원 되겠네요. 1,700만 원. 그렇게 뭐 이자가 높은 상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에서 주는 이자율 3.46%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것이 낸돈에서 3.46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납입하신 1,500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에 3.46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실효 수익률은 3.46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10년을 유지하시는 거고, 또 과거 상품이 최저보증 금리가 얼마인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신합 상품은 사업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진종호님 반갑습니다. 또 우리 수누님 반갑습니다. 아ኳ님도 반갑고요. 소령이님 반갑습니다. 빅토리아님, 즉시연금 받고 있는데 이자를 찔끔 올려주네요. 시중은행에는 지금 이자 많이 올려주는데 왜 그렇나요? 자, 혹시 여러분들이 연금 보험회사의 상품, 혹시 보험상품 가입하신, 저축성보험 가입하신 분들, 그 공시율이 많이 안 올라서 좀 불만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사실 그 은행들은 금리가 기준금리 연동해서 바로바로 올립니다. 그래서 대출금리도 바로 올라가고 예금적금 금리도 바로 올라가죠. 그런데 보험회사의 운용 수익률은 자산운용 수익률을 반영하는 공시이율을 쓰다 보니까, 이것이 전체 자산의 운용에 대한 수익률을 쓰다 보니까 실제로 금리가 막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자산이 막 올라가고 이러지 않아요. 은행은 예대 마진을 쓰는 거기 때문에 바로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 올라가서 서로 예대 마진 차이가 발생하죠. 그죠?
그런데 보험사의 자산운용률은 큰 기본 자산을 굴리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고 얘네 수익률이 바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진다고 바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일반 금리 상품에 비해서 보험사의 저축성 보험들은 오르고 떨어짐이 약간 느립니다. 느려. 그래서 올라갈 때 늦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 늦게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체국 상품도 마찬가지 즉시연금 받고 있는데 이자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런 차이점을 좀 이해하셔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소환 선생님 반갑습니다. 동동이님 반갑고요. 아쿠아님 오늘도 좋은 소식 열심히 듣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좋아요 계속 눌러주세요. 좋아요. 그냥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나나나님 반갑습니다. 코스모스님, 가정주부나 백수는 국민연금 말고 세제 혜택 있는 개인연금이나 재테크 상품 없을까요? ISE 증권계좌는 이미 가입했습니다. 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도 내실 거고,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연말정산용으로 세제적격 연금저축, 연금 IRP 이런 걸 가입하셔가지고 연말정산할 때 일정한 납입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세제 혜택을 받아서 세금을 환급받으시겠죠. 하지만 가정주부나 소득이 없으신 분들 혹은 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올해 내가 소득이 없었다. 그런 분들은 세액공제 의미가 없잖아요.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세제 적격 말고 세제 비적격 연금이 있습니다. 세제 적격은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해드리고 연금 탈 때 다시 과세하는 과세 이연 상품인데요. 세제 비적격 상품은 납입할 때는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 세금 환급받을 일도 없겠죠. 연금 탈 때 대신에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해주는 연금이죠. 그래서 오히려 소득이 없으신 주부들은 세제 적격 상품보다 세제 비적격 상품이 훨씬 좋고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일반 생명보험사에 있는 연금보험, 아까 말씀하신 우체국 연금보험 이런 상품들이 전부 다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상품입니다. 납입할 때는 세금 환급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연말에 지금 12월 돼가지고 연말정산에 준비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이 연금보험들은 연말에 연말정산 세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에 나중에 연금 탈 때 발생한 모든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죠? 코스모스님 도움 되셨죠? 그 다음에 코스모스님 주식 배당이란 예금이자 종합과세 때문에 세제 혜택 상품이 절실하네요 라고 하셨죠. 그죠? 최근에 사실상 배당 받으시는 분 많이 계셨고 또 예금이자가 올라가면서 사실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를 많이 받는 건 좋은데 이자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것이 세금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연간 또 2천만 원 넘으시는 분들은 종합소득 과세되지 않습니까? 연간 종합소득이라는 것이 이자 배당소득인데 이자 배당소득이라는 것이 은행의 이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식의 배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식 투자를 한 1억 했다. 그래가지고 1년에 한 7% 배당 받았다. 그러면 700만 원 배당소득 생기는 거고요. 은행이 한 2, 3억 있었는데 그것이 이자가 또 한 6% 됐다. 그럼 또 거기서 한 1, 2천만 원 또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훅 하고 그냥 연말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시게 됩니다. 자, 2천만 원 넘어가시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합산과세되기 때문에 더욱 세금을 많이 내실 수 있죠. 자, 이런 부분도 좀 관리하시면서 금리가 높아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오히려 금리가 높아진 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이런 상황도 발생한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분석과 상담이 필요하다. 그 상담은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에서 우리나라 금융과 투자, 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함께 해드리고 있다는 사실 꼭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키아누 리브스님 반갑습니다. 이성규님, 39살이고 개인연금저축 IRP 합해서 총 1,800만 원 꽉 채워서 납입하고 있는데요. 지수 추정 ETF에 20년 이상 장기 투자하고 시장 수익률 정도로 운용한다면 지금처럼 최대한 채워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세금 많이 낸다는 얘기도 있어 여쭤봅니다. 자, 개인연금저축과 IRP 두 개를 같이 하신 분들이 계신데, 어차피 합쳐서 연간 700만 원까지, 연간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각각이 아니고 합쳐서. 그리고 그 중에서 700만 원,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900만 원까지 납입액에 대해서 세금 환급, 세액공제 해드리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세제 적격 연금 계좌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합쳐서 말씀드리는 거죠. 세제 적격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정산 대상에 세금 환급 받으실 수 있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세액 공제되는 금액은 1,800까지 납입하신다고 하셔도 1,800을 다 해드린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연간 700까지만 되고 나머지 1,100만 원은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액공제 받지 않은 1,100만 원 원금은 나중에 연금 탈 때 어떤 형식으로 받으셔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1,100만 원은 세금을 낸 돈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700만 원은 세금을 내고 내가 받아왔는데 받아와가지고 연금저축에 넣었어요. 연금저축에 넣었더니 거기서 다시 세금을 돌려준 거잖아요. 그죠? 이게 세액공제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이 700만 원에 해당한 돈은 세금을 안 낸 돈입니다. 안 낸 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탈 때 이 7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연간 12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뭐 종합과세가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700만 원 말고 추가로 낸 1100만 원은 이미 내가 세금을 내서 내 통장 갖고 온 돈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납입을 했더니 세금을 환급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죠. 1100만 원은 이미 세금 낸 돈입니다. 얘는 비과세가 아니고 얘는 기과세예요. 기과세. 이미 세금을 낸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나중에 내가 연금을 수십 년 후에 연금 받는다고 했을 때 이미 세금을 낸 원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과세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꼭 이해하셔야 돼요. 연금저축 가입하시는 분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원금과 그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아까 1,100만 원 있었죠? 이 1,100만 원은 나중에 과세하지 않지만 이 1,100만 원에서 발생한 수익. 이 수익은 나중에 연금 탈 때 과세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꽉꽉 채워서 납입하시는 경우에 뭐 어차피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니까 뭐 크게 무리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지수수정 ETF에 장기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뭐 시장 수익률도 꾸준하게 운영할 수 있으면 사실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시다가 자꾸 일희일비하고 자꾸 단타 트레이딩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나는 분명히 20년간 장기 투자한다 그래놓고 중간에 샀다 팔다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죠? 특히 지금처럼 막 주가가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내가 잘못했나? 그리고 또 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러다가 또 다시 올라가게 되면 내가 그때 같이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나중에 또 다시 또 비싼 가격에 사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짜 장기 투자를 하시겠다라는 것은 buy and hold 사서 손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곽비아이님, 생명 5.7 연복리 상품 나왔다는데요. 5%랑 비교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자, 5.7 연복리 상품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품들은 대부분 다 연금 상품이 아니고요. 5년 만기 저축성 보험입니다. 자, 그래서, 납입하시고 나서 5년간 5.7% 연복리를 드리고 5년 후에 찾으시는 상품이죠. 자, 그렇죠? 자, 혹시 연금으로 알고 계신다면 이거는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딱 정해진 기간 동안 5년 정도만 고금리를 드리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5.7%라고 해가지고 5.7%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낸 돈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 가지고 5.7을 드리기 때문에 실효 수익률은 여기서 최소 0.5에서 1%는 빠질 겁니다. 그걸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어디 둘 데 없다라고 하시면 5년 동안 묻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해지하시면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 3개월 전에는 4%, 3%짜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올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 지금 5.7% 지금 나오시니까 이 상품을 가입하시는 분은 좋으시겠지만 지난달에 4%, 지지난달에 3%짜리 가입한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더 높은 게 나왔으니까 갈아타겠습니다라고 하면 해지하고 갈아타야 되는데 중요한 건 해지하면 손실을 본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5%라는 것은 저축보험이 아니고 이거 연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얘는 평생 연금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품의 구조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마토님 안녕하세요. 미국 배당금도 건보료 할증에 해당되나요? 네, 미국 배당금, 배당소득으로 받으시는 거 나중에 우리나라에 결국은 소득이 들어오거든요. 자, 그건 배당소득으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 배당소득과 이장소득은 당연히 종합소득이 합산되니까 건보료 당연히 포함되겠죠. 건보료에는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6가지 모든 소득이 다 건보료에 포함된다는 거 사실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모스님 감사합니다. 네. 최키아누르 리브스님, 국민연금 2년 후에 받는데요. 아직 직장 생활하면서 세액공제 받는데 우선은 좋으나 나중에 65세 때 기초연금과 연계 감액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국민연금은 지금 받으시는 2년 후에 받으실 건데 지금은 직장 생활하면서 국민연금 내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 받으실 겁니다.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대상이니까.
어쨌든 세금 환급 받으시는 거죠. 지금은 좋으나 나중에 65세 때 기초연금과 연계 감액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꺼려지게 되는데 기우인가요? 하셨습니다. 자, 이분 질문 많이 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국민연금 연계해가지고 기초연금을 감액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후에 65세 이후에 기초연금 받으신 분들 국민연금 많이 받게 되면 일단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받는다 하더라도 감액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도 전체 소득 파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를 파악할 때 국민연금 많이 받으신 분들은 아예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설령 국민연금이 조금 덜 지급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올해 기준으로 월 46만 1250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뭐 한 번에 감액되는 건 아니고 조금씩 이제 금액에 따라서 서서히 더 많이 감액 금액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국민연금 많이 받으신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감액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기초연금 받으려고 국민연금을 포기해요? 그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기초연금 제도는 당장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내년에 갑자기 정부가 기초연금 없애겠다. 그죠? 나는 기초연금 받으려고 국민연금 팍팍팍 줄여놨는데 기초연금 없애버려. 그럼 난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내년에 기초연금 다 주겠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너도 기초연금 받으려고 국민연금 팍팍팍 줄여놨는데 기초연금 다 준대. 그러면 내가 괜히 줄인 게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기초연금 제도는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제도고요.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제도 때문에 내가 노후에 평생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안 낸다거나 뭐 줄인다거나 뭐 일찍 받는다거나 이런 거는 결국은 아주 단시한적인, 근시한적인, 단기적인 안목인 거죠. 그렇게 판단하지 마셔라. 그죠? 네. 어떤 분들은 기초연금 받으려고 국민연금을 적게 받기 위해서 뭐 조기 수령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 계신데 조기수령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일찍 돌아가실 분만 하시는 거예요. 일찍 돌아가실 분만. 일찍 돌아가실 거 아니면 무조건 연기연금 하셔야 돼요. 연기연금. 근데 연기연금 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늘어나가지고 기초연금 못 받으니까 혹은 뭐 건강보험료 많이 나오니까 국민연금을 뭐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그렇게 줄여봐야 어차피 국민연금 나중에 내년에 물가상승 연동해서 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뭐 커트라인 밑으로 올려놔봐야 다시 커트라인이 바뀌기 때문에 나는 커트라인 여기도 맞춰놨는데 얘가 바뀔 수도 있고 얘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는 걸려요. 언젠가는. 자, 그래서 이렇게 쉽게 변경될 수 있는 사회제도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고 평생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조정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건 뭐라 그러지? 한자로? 네. 한자로 잘못된 판단. 한자 기억이 안 나네. 저 한자 잘했는데. 하여튼 뭐 어리석을 우자 들어간 것 같아. 네. 자, 어리석은 판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구님 질문: 퇴직금, 연금, IRP 계좌개설 은행과 증권사 둘 중에 하나 선택 하셨는데, 예, 자, 연금 IRP 계좌를 개설하는데 은행과 증권사 둘 중 하나 선택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뭐 사실 이건 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증권사 하시면 됩니다. 증권사. 왜냐면 뭐 은행에 있는 건 증권사에 다 있어요. 증권사에 있는 건 은행이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상품의 구조 자체가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 같은 경우는 증권사가 훨씬 더 스펙트럼이나 운영의 유용성에서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냥 증권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수수료도 요즘 다 증권사들도 대부분 다 이제 완화되고 있고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은행 가서 하실 필요 없고요. 뭐 나는 전혀 모르겠고 그냥 아는 PB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 가서 아는 PB한테 맡기시면 되는 거지만 다만 수수료가 더 나오겠죠. 그래서 본인이 하실 수 있다면 그냥 증권사에 하시면 됩니다. 증권사는 무슨 뭐 위험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증권사에 가서 증권사 IRP 계좌 만드셔서 거기서 정기예금 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품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이용구님 질문 같은 경우에 연금이나 IRP 계좌를 개설하는데 은행이 좋습니까? 증권사가 좋습니까? 보험사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신라면을 사 먹는데 신라면이 홈플러스가 좋아요? 롯데마트가 좋아요? 이마트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똑같죠. 결국은 대부분 다 비슷한 라인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좀 더 많은 라인업, 많은 상품을 보유하고 있고 많은 선택이 가능한 곳이 바로 증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키아누 리브스님 말씀드렸고요. 평화가 밥이다. 평화가 밥이다님. 51세 월 40만원 납입 가능하면 최저보증 5% 가입할 때 부부 20만원씩 나눠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뭐 부부가 각각 연금을 준비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연금은 누구 이름으로 가입하냐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가입하면 내 평생이 나오는 것이고 배우자 이름으로 가입하면 배우자 평생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물론 뭐 저분 돌아가시면 내가 다시 받으면 되겠지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결국 내 연금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기준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뭐 남편 이름으로 많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그때는 배우자가 연금을 더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내가 내 이름으로 많이 되어 있다. 그러면 내 배우자 이름으로 가입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비슷한 규모로 연금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숫자만 따지면 연금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 한 번 받는 연금액이 좀 높습니다. 동일한 금액, 동일한 적립금일 때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가 연금액이 좀 높아요. 여자가 좀 낮아요. 대략 한 3, 4%, 4, 5% 차이가 납니다. 남자가 100만 원 받는다면 여자는 95, 6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자는 오래 사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래 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받는 금액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연금 많이 받기 위해서 남자 이름으로 다 하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남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여자는 뭘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연금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홍은지님, 박사님 연금저축 일시불 5천만 원 넣은 지 10년 납, 현재 저축연금 6년 납입했는데 현재 6년 분기 이율로 2.24 해지해서 다시 5년짜리로 금리가 5.8이라고 해서 은행 세제가 다시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일단 연금에 가입하셨는데 5천만 원 넣으셨고 그 다음에 10년 납 또 6년 납입했는데 이율이 2.24 해지해서 다시 5년짜리로. 근데 지금 해지하시게 되면 아직 10년도 안 됐고 뭐 납입 중이시기 때문에 지금 해지해봐야 한 원금 정도밖에 안 돌려받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5년짜리로 5.8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하면 뭐 좋을 것 같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5.8짜리가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이 아니라 그냥 일반 저축보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실효 수익률이 5.8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사업비 떼고 나면 5.8까지 안 나온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 5년짜리 저축성 보험들은 비과세 아닙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결국은 내가 5.8 수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여기 15.4% 세금 내셔야 되기 때문에 5.8에 15.4%면 거의 한 7, 8% 0.78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로 내가 실효 수익률이 5%라고 해도 거기서 세금 또 0.78 띄고 나면 내가 손해 쥐는 실효 수익률은 4%대 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비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으로 비과세 받으시려면 10년 유지하셔야 돼요. 10년.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지금 고금리는 저축성 보험들이 5년까지만 드리고 6년 차 이후부터는 그냥 일반 금리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게 실효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저는 이렇게 뭐 다시 넣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할 거면 계속 가는 것이고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뭐 내가 무슨 한 50억 한다면 모르겠지만 5천만 원 정도면 사실상 뭐 1년에 1%, 2% 차이라고 해봐야 결국은 뭐 1년에 해봐야 얼마예요? 한 50만 원? 네. 그죠? 그렇게 해서 뭐 10년, 20년 뭐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모은 금액이 내 인생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걸 해지하느라고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현주님, 퇴직 시 퇴직금은 일시금, 이자는 연금으로 수령 가능한가요? 이자에 대해 세금이랑 퇴직소득세는 별도죠? 라고 하셨는데, 네. 퇴직 시 퇴직금은 일시금, 이자는 연금 수령 가능한가요? 라고 했는데, 퇴직 시에 퇴직금을 일시금 받으시면 됩니다, 그냥. 그죠? 예. 그런데, 퇴직금을 IRP에 넣어놓고 IRP에 넣었으면 거기서 일시금 타셨으면 이자가 발생할 수가 없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그죠? 퇴직금은 일시금 받고요. 이자는 연금으로 수령 가능한가 여쭤보셨는데 퇴직금 자체가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자체가 원금과 이자가 합쳐서 퇴직금 원금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 원금을 내가 일시금 받을 것이냐 연금으로 받을 것이냐의 문제죠. 근데 연금으로 받으면서 일시금 안 받고 일시금 받으면 일시금으로 끝난 거고 연금으로 받으면서 그 받는 기간에 남은 돈에서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 이자는 별도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죠? 그 퇴직금 원금은 퇴직소득세를 내시는 거고 발생한 이자는 연금소득세를 따로 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연금으로 수령 뭐 굳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연금 수령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자체가 수령할 때 자체가 연금으로 받을지 말지를 내가 그냥 금액으로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뭐 정해진 금액을 연금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자, 그래서 뭐 그런 거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별도고요. 자야님 어디 갔지? 네, 아이고, 잠깐만요. 연금저축펀드에 연금을 55세에 개시하고 연금을 받고 있다가 60세 정년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넣을 수 있나요? 연금펀드에 연금을 55세 개시하고 연금을 받고 있다가 정년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넣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 개시한 연금, 연금저축 개시한 연금은 다시 넣을 수 없습니다. 돈을. 그렇죠? 그래서 연금저축 개시하셨으면 그 연금을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을 다시 넣고 싶잖아요. 그러면 연금저축 계좌를 하나 더 만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IRP 계좌 하나 더 만드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계좌는 여러 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연금 받는 계좌에다 다시 넣으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한번 연금이 개시가 되면 추가적인 불입은 어렵다, 안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케님 반갑습니다. 요즘 1금융권 예금률가 5% 육박하는데 최저보증 5% 보증연금보험 조만간 최저보증률 높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5% 최저보증 연금보험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많이 물어보고 계시는데, 자, 최저보증률을 높이진 않습니다. 높이진 않아요. 물론 근데 수익이 잘 난다면 기본적인 수익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이 연금 상품이 5% 최저보증 연금이 지금 당장 6%, 7%, 8%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뭐 이렇게 좋아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5%가 매년 5%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10년, 20년이면 그 20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5%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 2년 6%, 7% 됐다 하더라도 10년, 20년 평균 수익률이 5% 되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금리가 높다고 해가지고 이 최저보증률을 높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금리가 좀 높다 하더라도 최저보증 5%가 뭐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다. 이 5%가 나중엔 정말 쉽지 않은 금리가 될 것이고, 이 5%를 계속 드린다는 것은 결국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1, 2년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유동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단기 자금을 굴리시는 건 당연히 지금 높은 금리의 상품에 묻어두셔야죠. 하지만 연금은 10년, 20년 후에 연금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단기 금리 연동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5%를 만약에 보험사가 6%, 7% 올리면 회사가 망할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이게 적은 금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현주님, DC로 내가 퇴직금을 굴렸을 때 이자 부분입니다. 그쵸, 네. 근데 퇴직금을 굴렸을 때, 전현주님, 네. DC에서 퇴직금을 굴렸을 때, 거기서 이자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내가 퇴직 직전에 DC 계좌에 내가 들어간 원금이 있고, 그걸로 발생한 이자가 있어요. 이거 원금 이자를 따로 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하는 날 받아 나오는 원금 이자가 퇴직금 일시금입니다. 아시겠죠? 이 퇴직금 이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온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DC 계좌에서 발생한 퇴직금은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지 않고 퇴직하는 날 같은 금액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네. CK님, 5% 최저보증은 월납입 최저금액 기준이 있나요? 없을걸요? 30만 원인가? 네, 30만 원. 네. CK님, 홍은지님 너무 슬프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뭐 어쨌든 꾸준하게 불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실비아님 반갑습니다. 소탐대실. 뭐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그거 말고 뭐 아까 제가 어리석은 거 뭐라 했죠? 어리석은 거? 아이씨, 어리석은 거. 한실비아님, 저희는 월급 수익이 있어서 연기하려 했는데 상담원이 받는 것이 낫다고 타라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공단에서는 연기하는 것을 싫어하나요? 라고 했는데, 자,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때 국민연금을 개시한 이후로부터 5년간은 일정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요 세 가지를 포함해가지고 소득이 월소득 기준으로 대략 한 250만 원 이상 있으시게 되면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개시 이후에 5년 동안, 5년 이후에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내가 63세에 개시한다? 그러면 68세까지 5년 동안은 소득이 있으면 감액되는데 그 소득이 250만 원 이하면 상관없습니다. 월. 그런데 월 2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한 금액의 일정 비율로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그 이상이 있어서 만약에 감액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단 얼마라도 감액 받으시면서 일찍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보는 거죠. 국민연금공단에서 최근에 약간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공단 이 친구들이 정책이 약간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막 가입하세요. 더 많이 드릴게요. 이러다가 요즘은 잘 밀어내요. 왜냐면 더 많이 가입하면 기금이 고갈되니까 이제 추납도 하지 마세요. 반납도 하지 마세요. 그죠? 예, 너무 많이 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연기하냐, 국민연금을 늦게 받냐, 일찍 받냐의 문제는 다른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생명과 바제, 평균 수명. 82세 이전에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면 일찍 받으시기 좋고요. 82세 이후까지 사실 것 같다. 그러면 늦게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건 내가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공단에서도 어차피 뭐 큰 건강에 문제 없으시고 오래 사실 것 같으면 연기해서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빨리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연기하면 국민연금이 그만큼 더 많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사실 1년 연기할 때마다 7.2%씩 올라가거든요. 이것도 줄여야 돼, 이것도. 사실. 국민연금 뭐 하고 있나 몰라, 얘네들은. 금리가 이렇게 바뀌고 수익률 낮아지고 평균 수명 길어지고 하면은 옛날에는 그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더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 이제는 수명이 길어졌고 기금이 고갈되니까 1년 늦출 때마다 3%씩만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꾸든가. 뭐 하고 있는지 몰라. 이런 거 안 바꾸고. 그냥 기금이 고갈되지. 그죠? 국민연금공단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계십니까? 정책을 좀 이렇게 물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겠지만 그래도 정책이 세상이 바뀌면 빨리빨리 바꿔가지고 하루 정리를 해야지. 7.2%가 언제적 7.2%인데 아직도 1년 늦출 때마다 7.2%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금이 고갈되지. 그러니까.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저도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나중에 연기연금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세대 간 갈등을 좀 완화시키려면 연금 제도가 좀 적당히 합리적이지. 적당히 합리적. 지금은 너무 퍼주고 있잖아. 너무 퍼주고 있어. 자, 그죠? 네. 신님, 5%를 확정 보증해주는 개인연금 상품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영상 많이 올려드렸지. 강추하고 있습니다. 강추. 단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하셔야 됩니다. 자, 김PD님, 96년 은행에 가입한 구개인연금 신탁 가입 금액이 1억 원 정도 되는데요. 아직 수령 개시하지 않고 기간 연장해서 불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익률이 1%는 낮은 데다가 수수료는 0.5입니다. 미래에셋 증권에 문의해 보시니까 TDF나 TIF 펀드로 인연이 가능하다는데 이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을까요? 20년간 정도 기간 동안 수령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96년에 은행에 가입하신 구개인연금 신탁 가입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불입하셨고요. 지금도 소득공제 받고 계실 거고 굉장히 유리한 상품 가입하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연금 신탁이다 보니까 지금 수익률이 낮아가지고 사실상 그동안 수익은 거의 안 붙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미래에셋 증권에 문의해 보니까 TDF나 TIF 펀드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이전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엔 실제로 안 됩니다. 왜냐면 연금저축 이전에서 TDF나 TIF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 연금저축은 2001년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이고요. 2000년 이전에 가입하신 구개인연금은 증권사로 옮겨도 선택할 수 있는 펀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요. 진짜 손에 꼽을 정도 한 10몇 개 중에 선택하셔야 되고 TDF나 TIF는 아예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이전할 수도 있겠지만 이전해가지고 수익이 잘 나면 다행이지만 수익이 안 나면 또 손실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충분히 고민하신 후에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문의해 보십시오. TDF나 TIF 선택이 안 될 겁니다. 구개인연금 신탁은. 네. 자, 그렇고요. 준글롱님, 네, 준글롱님. 퇴직 후 월세 160만원, 공무원연금 약 180 정도 나오는데, 연금 추가 준비 필요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41세입니다. 연말정산 55만원 정도 내고 있는데, 대비 연 400 묶인다니까 고민입니다. 공무원연금 180하고 월세 160이 적지는 않은 금액이죠. 하지만, 이 월세가 언제까지 나올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지금 41세시니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노후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추가가 적다, 많다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300만 원 정도 연금이 어떤 분들은 많다고 얘기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적다고 얘기하시고 또 어느 지역에 사시냐, 어떻게 생활 수준을 가지고 계시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세액공제 될 수 있는 상품들, 세제 빚적격이나 세제 적격 연금 상품들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당장 내가 집도 없는데 노후 준비부터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집하고 준비할 건 하시고 나서 남은 금액을 한번 노후 준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마토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개인저축연금 빨리 개시하여 다시 저축하는 게 나을 텐데 박사님 의견 어떠신지요? 자, 연금저축이나 이런 상품들 중에서 연금 개시 연령 이미 55세가 지나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가입하신 연금 상품의 수익이 낮으신 분들이 계세요. 자, 이분들이 어떡할까 고민하시면서 아까 왜 이전할까 고민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금액이 크신 분들은 이전해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되게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토마토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55세 이전이신 분들은 연금 개시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55세 이후신 분들은 연금 개시 연령이 지났습니다, 이미.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 연금저축 상품을, 연금을 개시하세요. 개시하세요. 만약에 수익률이 낮다. 그러면 그냥 2013년 이전에 가입하신 거는 5년 확정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죠? 5년 확정.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하신 거는 10년 확정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최소. 자, 그러면 더 이상 수익률 낮은 상품에 두지 마시고 걔를 그냥 연금 개시를 해버리는 거야. 개시를. 그럼 연금 개시를 해가지고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익이 낮은 상품에 내가 묻어두느니 거기서 빨리빨리 빼는데 한 번에 빼거나 한 번에 이전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우니 연금으로 개시를 해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씩 받는 겁니다. 그걸 받아서 걔를 다시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혹시 방법은 그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한 번에 뭔가 투자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연금 개시해가지고 인출한 금액 가지고 다시 그거 가지고 다른 고금리 연금을 가입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투자를 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진정님, 부부가 맞벌이 할 때 연금저축 펀드를 둘 다 가입하면 두 명 다 세금 환급 되나요? 네. 어차피 부부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개인으로 보시기 때문에 내가 개인이 소득이 있고 내가 개인이 소득 있는 개인이 연금 펀드 가입하시게 되면 두 명 다 세금 환급 가능합니다. 한실비아님, 저희는 그 이상인데 감액이 안 된다고 해요 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감액이 안 되시는 분들은 소득이 아까 얘기했죠. 근로, 사업,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 이거 보시는 거고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소득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 소득이 1,000만 원 있다고 해서 1,000만 원이 아니고 거기서 비용 다 뺀 금액이고요. 그렇죠? 그런 기준을 잘 보시면 그 이상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실제로 소득은 그 이하일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자 배당 이런 금융소득은 국민연금 감액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엘리님, 전업주부로 몇 년 전 잠시 2년 정도 직장 다닌 적이 있는데요. 연금공단에서 1,000만 원 목돈 넣으면 연금액이 좀 더 나온다고 하네요. 목돈 넣는 게 나을까요? 남편은 매월 160 정도 받고 계십니다. 지금 이미 연금 개시하신 거 보시니까 우리 어머님도 그렇게 나이가 뭐 젊으신 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0대이시라면 국민연금 추납하셔가지고 연금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1,000만 원 목돈 넣으면 연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최소 제가 못해도 연금액이 7만 원, 8만 원 더 나올 거예요. 그러면 3개월 수가 100개월, 120개월입니다. 어쨌든 내가 낸 돈 대비 10년이면 120개월이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니까. 자, 이렇게 3개월 수 물어보시고 낸 돈 대비 원금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 이내이시면 국민연금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오래 사신다는 가정하에서죠. 일찍 돌아가시면 국민연금은 안 좋아요. 네, 오래 사신다는 가정하에서는 추납하시면 좋습니다. 네, 김진생님, 어불성설. 어불성설, 이게 아까 뭐였지? 사자성어. 네, 뭐 어리석은 판단. 어불성설 아니고 무기독경 아니고. 네. 나중에 제가 공부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준롱님, 전년 공무원 연금 일시정지제도 53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차후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하고 계시는데. 자, 이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공무원 연금 일시정지제도 중에서 공무원 연금 이제 감액 기준이거든요. 감액 기준이 뭐냐면, 535가 뭐냐면요. 이게 기준이 바뀌었어요. 2016년도에. 뭐라고 했냐면 그 전까지는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공무원연금 개시한 후에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공무원연금 감액되는 것이 공무원연금 일시정지제도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이게
전년도 근로소득 평균 금액이었나? 그랬습니다. 소득 평균 금액. 그러니까 한 500만 원 됐습니다. 전 국민이. 자, 그런데 너무 높다라고 해가지고 2016년 이후부터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공무원연금 일시정지제도 감액 기준선이 얼마냐면 전년도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금 월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받는 사람들이 평균 연금 월액이 500만 원 되지 않거든요. 공무원연금 받는 사람들 평균 연금 월액이 작년도가 239만 원이었나? 248만 원이었나? 하여튼 그래요. 대략 25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30은 옛날 얘기다. 옛날 얘기. CK님, 일본은 1년 늦추면 8%라고 하네요. 그렇죠. 일본은 훨씬 더 유리하게 되어 있네요. 권정비님, 폼 10년 납 끝났습니다. 최저보증 4%입니다. 해지해야 될지 계속 두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담 부탁합니다. 최저보증 4%를 앞으로 계속 받으실 거라면 이걸 왜 해지하십니까? 계속 가지고 계셔야죠.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최저보증 4%가 언제까지 드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보험이라고 하시면 이건 연금보험은 아니에요. 이건 뭐 제가 보기엔 거의 8, 90%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 최저보증 4%를 드렸다는 얘기는 내가 납입한 보험료의 4%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납입한 보험료는 종신보험으로 보장이 끝나는 것이고 거기 추가 납입했을 때의 최저보증을 뭐 3%, 4% 해주겠다는 얘기거죠.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종신보험에 추가 납입하는 상품들을 가입하신 분들은 종신보험 보장성은 보장성대로 추가 납입은 추가 납입대로 활용하신다면 좋은 상품이에요. 근데 얘를 믹스를 해버리면 최저보증 수익률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왜? 내가 한 달에 20만 원은 보장이고 40만 원은 추가 납입이야. 그러면 얘는 얘대로 좋은 거고 얘는 얘대로 좋은 건데 이걸 합쳐가지고 60만 원을 가지고 저축으로 보시게 되면 결국은 원금도 못 찾는 상품이 됩니다. 원금 찾으려면 10년, 20년 걸려요. 그죠? 그건 4%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보장이 의미 있나를 보시고 보험이 나한테 꼭 필요한데 거기다가 추가 납입까지 하면 더 좋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최저보증 4%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 보장은 필요 없고 내가 죽어서 받으면 뭐하니?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이게 최저보증 4%라는 것 때문에 거기다가 추가 납입을 하고 계신다면 이거는 설상가상? 아니야. 이거 설상가상이 아니고 뭐지?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은 의미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품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세요. 얘는 연금보험은 아닙니다. 일단 화영태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자,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센터로 전화 주셔가지고 구체적인 상품 내용 이런 거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상품이 뭔지 뭐 보험 증권 이런 거 있으시면 다 보내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1800-3624 대한민국 6일의 연금투자 종합상담센터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담바라까지 나왔어. 무담바라는 아니고요. 제가 괜히 사자성어 얘기했다. 여러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사자성. 조삼모사. 아, 잘못 알고 있나? 아이씨, 내가 한자 공부 잘했는데. 그죠? 한자 공부 잘했는데. 우리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지난번에 기말고사 보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아빠가 우리 회사에 와서 한문 선생님 해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네. 제가 우리 옛날에는 그래도 한문 열심히 해가지고 한문은 꽤 많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요즘 학생들은 한문 공부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영어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자, 그런데 뭐 한문 공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사회의 모든 이 말 구조가 또 한자가 어원이고 또 고사성어를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중요하죠. 왜냐면 굳이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한자 한마디면 끝나는 게 많잖아요. 그죠? 네. 안찬희님, 집이 여러 채이면 주택연금 가입 신청이 안 되나요? 자, 집이 여러 채이셔도 주택연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채이냐 한 채이냐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 원 이하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사시는 집 한 채로 가입 가능합니다. 한 채가 있어도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가입이 안 되는 것이고요. 9채가 있어도 각각 1억짜리 9채가 있으면 그 중에 한 채 1억짜리로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진실님, 국민연금 지급기준이 수령일 기준 3개월 평균 소득도 계산하여 설정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국민연금 지급기준이 수령일 기준 3개월 전 평균 소득도 계산하여 설정한다? 아,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네. 평균 소득 관계없고요. 국민연금은 납입한 금액, 본인이 내신 보험료에 이미 평균 소득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달에 뭐 18만 원 냈다. 그 얘기는 당신은 소득이 200이라고
정해진 거예요. 그렇게 역산해가지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납입할 때의 소득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지 수령일 기준으로 전 내가 무슨 소득이 있었다 이런 건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니까 우리 진실님 매개신 내용은 사실 전혀 의미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죠? 네. 개인연금 당연히 개인연금 관계없는 것이고요. 국민연금은 급여 곱하기 9% 내는 것이지 개인연금은 급여가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홍은지님, 저도 월요일 9시에 기다려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담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한 300명 가까이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상담해 줄 수 있는 방송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제가 구체적인 하나하나 상품을 가지고 여기서 다 비교 분석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전체적인 연금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금 전문가랑 상담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연금 전문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네. 자, 우산 봐라. 그쵸. 셀틱 글래스 분님. 백주사님. IRP에 개별 적립한 적립액 중 소득공제 받지 않는 적립액 55세 이상이면 페널티 없이 언제든지 전액 인출가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지요? IRP에 개별 적립한 적립액 중 소득공제 받지 않은 적립액. 세액공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연간 1,800을 내실 수 있는데 그중에 700까지는 세액공제 가능하고 1,100만 원 하신 거는 소득공제 받지 않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에요. 걔는 55세 이상이면 페널티 없이 언제든지 전액 인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페널티 전혀 없이 그냥 인출 가능합니다. 전액 인출 다 가능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 세금을 내가 공제받지 않은 이미 과세된 돈이기 때문에 얘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빼셔 상관없고요. 1200 합산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전액 인출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세금 내고 나온 돈이 아니에요. 이미 세금 낸 돈이기 때문에. 인출이 얼마까지 되냐 한도를 제한하고 한 것은 세금을 내야 할 돈이죠. 세금을 내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갈 때 네가 얼마 이상 나가면 세금을 더 내야 돼 라는 것이에요. 근데 세금 이미 낸 돈들이에요. 낸 돈들. 얘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심땡님, 최저 5% 보장 연금보험을 적립식으로 부담한다는 소액으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네, 저희 센터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0-3624 주시면 저희 센터에서 상담부터 가입, 관리, 연금 수령 모든 상담이 가능하니까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님, 주식 일반 계좌에서 3전 후 ISA 계좌로 옮겨야 하는데 한꺼번에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천천히 옮겨놓는 게 나을까요? 자, 중요한 건 ISA 계좌로 옮기실 때는 연간 2천만 원이라는 한도 금액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2천만 원 한도에 이내시라면 사실상 천천히 옮기시나 바로 옮기시나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 좀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계좌를 증권에서 예를 들면 무슨 삼성증권으로 계좌를 옮기는데 아니면 이렇게 계좌를 옮기는데 제가 삼성전자를 지금 손해보고 있어가지고 손해보아서 못 옮기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지 마세요. 그죠? 네. 왜? 어차피 그냥 그날 빼서 그날 옮기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오르나 저기서 오르나 여기서 떨어지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어차피 여기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저기로 옮기는 거라면 굳이 옮기실 이유도 없겠지만 굳이 옮기시는 거라면 그냥 오늘 내가 5만 원에 팔아가지고 다시 여기서 5만 원에 사면 됩니다. 요즘 거래 수수료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옮기시면 되는데 옮겼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5만 원이 4만 9천 원이 돼버렸어. 그럼 더 싸게 사니까 좋은 것이고 5만 원이 5만 100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좀 비싸게 사니까 안 좋은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시차는 있겠지만 결국은 아무 차이가 없다. 여기서 원금 회복되면 옮길게요.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옮겨서 원금 회복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 차이가 없으니까 2천만 원 이내이시라면 그냥 옮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석수님. 남편은 사립학교 사학연금자이고 저는 국민연금 가입자입니다. 반환금 납입했고요. 추가 납입도 생각하고 있는 남편 유고시, 남편 유족연금과 저희 국민연금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공무원연금은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데 사학연금도 그런지요? 궁금합니다. 자, 남편은 사학, 부인도 사학. 그러면 서로 공적연금을 받을 때 중복되기 때문에 유족연금 중복 수령이 안 됩니다. 공무원 안 됩니다. 사학 안 됩니다. 국민 안 됩니다. 그런데 사학 국민 됩니다. 공무원 국민 됩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공무원이나 사학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랑 서로 결혼했을 때 서로 돌아가셨을 경우에 유족연금은 중복 수령 다 가능합니다. 이분 돌아가셔서 유족연금이 여기 나오면 여기가 본인연금과 국민연금, 유족연금 둘 다 받을 수 있고요. 사학이나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돌아가셔가지고 일이 지급되면 여기서 유족연금과 본인 국민연금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서로 같은 직역연금끼리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늘리시는 게. 그죠? 자, 그래서, 항상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결혼도 그거 보고 해야 된다. 국민 안 좋고, 공무원 안 좋고, 공무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자언니님 직장인이고 49개월 국민연금이 추납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추납보험 금액이 지금 현재 국민연금 납부 금액으로 정산되어야 하는 건데 맞는 건가요? 네. 추납은 내가 과거에 안 낸 기간이 49개월이에요. 이 49개월 나중에 추납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는 것이냐? 이번 달 내시는 보험료 곱하기 49개월치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 달 보험료가 적으면 내가 과거에 낸 기간 49개월 내가 이번 달 10만 원 내고 있다? 그러면 490만 원만 내시면 되는 것이고 이번 달 내는 보험료가 뭐 30만 원이다? 그럼 거의 1,500만 원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어떤 것이 유리하냐는 가성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부자언니님이 몇 살인지 언제 추납하시는지에 따라 다르고요. 근데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은 추납이 49개월이라면 119개월 이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나중에 연금 받기 전날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지금 추납했다가 일찍 돌아가시면 다 못 받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큰 차이 없으니까 굳이 지금 하지 마시고 기다렸다 나중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케님, 박사님이 1억 일시납 50세에 가입했다면 언제 개시하면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자, 1억 일시납 50세에 가입했으면 20년 채우셔야죠. 20년. 일시납 연금들이 지금 현재 최저보증 연금 같은 경우에는 20년간 5% 들고 있기 때문에 20년 풀로 채우시고 연금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70세. 그러면 연금도 마찬가지 일찍 받으시면 물론 필요하신 분들은 일찍 받아야 되겠지만 일찍 받으면 한 번 받는 금액이 낮아집니다. 오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받는 금액이 낮아져요. 하지만 늦추면 늦출수록 받으실 기간은 줄어들기 때문에 한 번 받는 금액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물론 필요하시면 일찍 받아야 되겠지만 연금 받으시는 입장에서 최대한 일할 때 일하고 연금은 늦추시는 것이 더 유리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홍은지님, ISA 은행에 넣는 것이 좋은가요? 보험회사에 넣는 것이, 증권사에 넣는 것이 좋은가요? ISA는 뭐 어디 가나 상관없습니다만은 아까도 얘기 말씀드렸죠. 이 스펙트럼,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가장 큰 데는 증권사니까 증권사에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수익이 많이 나야 되잖아요. 그죠? 예, 수익이 많이 나야 되는 거니까 수익이 안 난다면 ISA도 뭐 큰 의미가 없죠. 사실상. 뭐. 오케이. 편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연금 10년 불입했는데 찾아서 정기예금이 수익이 난 듯한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 연금이 어떤 연금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10년 불입했는데 지금 열심히 불입해놓고 이제 원금 돼가지고 깨가지고 다시 정기예금으로 가입하신다. 그럼 연금의 기능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연금인지에 따라서 연금 저축은 이전도 가능하니까 이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정기예금이 수익이 났다고 해가지고 단기적인 안목으로 옮기시는데 어차피 수익이 났는데 1년짜리 만기 예금이 높은 거지 2년, 3년 후에 금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옮기시는 것 이런 거는 한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왔다 갔다 하는 거 뭐라고 하지? 찾아봐야지. 네. 이게 뭐냐면 부화내동 하시는 거 안 좋은 것 같다. 부화내동. 나 요즘 한자가 안 되네 이제. 아씨. 왔다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가지고 흔들려 가시는 것, 남들 얘기 듣고 부화내동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했으면 한 대까지 꾸준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정말 안 되면 그때 가서 뭘 하는 것이지 단기적으로 막 수익이 좋다고 이리 갔다가 또 여기 아닌가 보다 저리 갔다가 지금 예를 들면 5% 나왔는데 좀 이따 다음 달에 6% 나왔어. 또 6% 좋다고 했는데 또 7% 나왔어.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시겠습니다. 안찬희님, 주택연금 신청하려면 반드시 그 집에 거주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는 집으로 연금 받는 것이 투자하거나 전세 놓는 집으로 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다가도 그 집에서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연금 잘려요. 자, 토마토님, ISA 계좌 누적분 6천 옮길 수 있는데 금액이 커서 손 떨리잖아요. 그죠? 손 떨리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6천을 바로 옮기지 마시고 일정 부분 좀 나눠서 옮기시는 방법도 좋고요. 그쵸? 그래서 지금 IS 계좌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굳이 옮기시지 마시고 만기가 되신 게 아니라면 IS 계좌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토마토님, 3전 후는 10% 플러스입니다. 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관계없이 그냥 옮기시려면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네. 근데 이런 게 있어. 내가 수익이 났는데 지금은 10% 플러스인데 내가 5천이 됐는데 5,500이 됐어요. 근데 옮겼어. 그다음부터는 5,500이 원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떨어지면 옛날에는 5천이 5,500 된 거기 때문에 5,400, 5,300이 돼도
뭐 아직 수익 구간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셨다가 5,500을 옮긴 다음부터는 5,400, 5,300 떨어지니까 마이너스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착각하게 하실 수 있는데 전혀 착각이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돈은 수익 손실 관계없이 그냥 내 돈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티용님 오락가락 아니고요. 네. 오락가락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고, 네. 이제 판단을 이렇게 유행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부화내동이 더 맞는 말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달려왔습니다. 이제 10시 되니까 상담이 딱 끝나니까 참 좋네. 이제 더 이상 올리지 마시고, 이제 다음 주, 지금부터는 다음 주 9시부터 또 연금박사 라이브 항상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시는데 도움 되셨습니까? 예, 뭐 질문하신 분도 다 도움 되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질문 안 하시고 그냥 보신 분들도 저런 게 있었네, 나도 한번 참고해야 되겠다, 도움 되실 겁니다. 그만큼 다양한 질문들이 오시는 거니까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연금박사 상담센터에서 해결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단편적인 궁금증은 이 시간 9시에 오셔가지고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곳 어디밖에 없죠? 네, 답장 쓰고 나가주십시오. 연금박사밖에 없어요. 연금박사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곳. 저는 다양하게 여러 곳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많이 해결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연금 박사가 있습니다. 그쵸? 네. 신님, 마지막으로 질문 어렵게 쓰셨는데, 네. 41세 주부인데 국민연금 최저가입으로 넣으십시오. 넣는 게 좋습니다. 그쵸? 네. 근데 배우자와 직장가입자로 보실 때 배우자가 너무 연금액이 높다, 차별이 너무 크다, 남편과 부인이,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상황을 봐야 되는 거니까 상담센터를 통해서 문의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시까지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9시, 월요일 9시에도 제가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준비할 거고요. 여러분도 저 질문사항 있으면 준비하셨다가 월요일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연금 박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